자, 이제 13번부터 보겠습니다. 13번은 워낙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료 규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임대료 규제는 더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보다. 성격은 비슷한 이제 정책이죠. 분양가 상한제 옳은 거죠, 지금. 기업이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임대료 규제와 같이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 자, 이게 틀렸죠.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아래의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위에 이상으로 규제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래에 설정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최저임금제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시장에서 적당한 시급이 6,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당한 시급이 6,000원이다. 그랬을 때 최저임금을 5,000으로 규제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급을 6,000원은 줘야 사람을 쓸 수 있는데 5,000원보다 낮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최고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60만 원 받으면 처벌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50만 원이라야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 살게 되는데 더 높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거꾸로일 때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14번은 중요도는 조금은 낮아요. 중요도는 조금은 낮아서 아까 표시는 해드리지 않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자,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다가 싼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러면은 그 1번에 공공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불변이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여기 그 질문의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조건은 이제 똑같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의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이게 빈집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은 우선은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봐요. 요거를 단기 효과라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사적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혜택을 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번과 연결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가 현상이 발생하고 사적 시장의 주택의 임대료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그 임대인들이 계속 공급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게 돼요.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다시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5번이요. 그 동그라미 5번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량은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감소합니다.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란 얘기가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시 1번으로 가시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시장에 늘어난 만큼 사적 시장에서는 줄어들게 돼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지금 5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3번은 공공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혜택을 준다. 이건 장기 효과가 아니죠.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공공주택으로 갖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4번은 공공주택의 공급은 기존 사적시장에 존재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만큼 이제 주택의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15번은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헨리 조지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고전학파를 배경으로 해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받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이제 비용이 아니라 잉여로 받는데, 그 지대가 사실은 이 고전학파는 이 토지의 공급 곡선을 어떻게 봤어요?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봤어요. 이 물리적 공급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대라고 하는 게 지금 이만큼죠. 이만큼 토지 사용대가. 이만큼이 전부 다 뭐로 봤어요? 잉여. 다 잉여로 봤죠. 이걸 이제 설명드리자면, 제가 또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지라는 생산 요소 뿐만이 아니라 저도 생산 요소 공급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더 할 때마다 저의 업무 강도는 점점 더 세진다 그랬죠. 지금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데 누가 일요일도 수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받는 만큼 받고서는 안 하죠, 당연히. 더 많이 준다라고 해야 될 거라고요. 업무의 강도가 엄청 세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많이 빡빡한 일정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요 정도의 일정으로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니까 대체로 출강하는 학원에서 받는 돈들이 대체로는 이제 비슷한 편이에요. 그럼 다 똑같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받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받는다 그래서 제일 작은 데의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제일 힘든 날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제일 덜 힘든 날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제일 힘든 날 기준으로 다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수입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죠. 이 금액 곱하기 이렇게 출강하는 횟수만큼. 저한테 수입은, 총 수입은 얼마요? 총 수입은 요 사각형 넓이잖아요. 근데 제가 애쓰는 노력의 총합은 빗금친 부분이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고요? 나머지 부분은 잉여가 되는, 요 부분은 잉여. 저한테는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 빗금친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은 이게 이제 이전 수입이라고 그래요. 이전 수입. 저한테 최소한 요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전용 수입이라고 그래요. 다른데 이 생산 요소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만큼의 잉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저한테 요만큼만 줘도 저는 딴 데 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고맙게도 더 주는 거죠. 요거는 원장님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원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개론 강사 공급이 잘 안 되면 지금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이에요. 여기는 시장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강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이 강의할 자리가 점점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들어와 봐야 별로 부가 안 생기니까 새로이 공급이 안 돼요. 강사들이. 제가 굉장히 바라는 바죠.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비탄력적일수록 저한테 떨어지는 잉여가 많은 거죠.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수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직이 돼버리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잉여가 된다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면은 그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든 토지라는 생산 요소든 어떤 생산 요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잉여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요거를
경제지대라고 했어요. 경제지대.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토지 사용 대가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지대는 토지에만 있어요. 토지 안은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있어요.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요. 경제지대. 근데 그걸 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생각하세요. 늘. 저에게 뭐가 많이 발생한다? 잉여.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럼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토지의 공급을 수직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지대가 전부 다 뭐예요? 잉여로 보는 거죠. 잉여. 자, 잉여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니까 굉장히 정당하다는 거죠. 불로소득에 세금 매기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어요. 수직이면은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세금이지. 자원배분 왜곡도 없고 불로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세금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 그래요. 토지 단일세. 근데 요게 시험에 3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정답 지문으로 언급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은 혹시라도 또 이렇게 등장하면 아 이게 그 내용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수직인 것과 관련해서 지금 2가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생산 요소가 수직일 때는 전부 다가 잉여다. 그 경제지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직일 때는 자원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은 경제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경영학은 그냥 기업의 그냥 이윤 내리고 뭐 이런 게 경영학인데 경제학은 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게 경제학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헨리 조지 얘기 1번 옳은 말이고요. 아까 2번 3번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의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차인들은 선택의 폭이 더 커지죠.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4번의 내용과 14번의 고 1, 2, 3, 4, 5번 지문하고 그 15번의 4번 지문 함께 좀 15번의 4번 지문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의 5번 지문은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탄, 수, 비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공탄이 더 커요. 그럼 누가 덜 부담해요? 공급자가 덜 부담하잖아요. 여기가 더 많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증가가 많이 되어 적게 돼요. 임차인이 수요자 아니에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니까 전가가 많이 되는 거죠. 맞아요. 보통 조세 부과는 이 사람한테 부과한단 말이에요.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쪽으로 많이 전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16번은 지렛대 효과의 크기죠. 자, 이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지분 수익률을 묻는 게 아니고 뭘 묻고 있어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고 있죠. 이거는 뭘 묻는 건가 하면은 우리 이제 지렛대 효과를 따질 때 이자율과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 했을 때 놨을 때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클 때는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죠.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뢰가 바로 이거죠. 반대로 가면은 부의 지뢰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러면 이제 부의 지뢰예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는 건 요 두 개 차이를 묻는 거예요. 요 두 개 차이. 그러니까 계산을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자,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돼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만 대답할 거라면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계산할 때 제가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혹시? 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혼자 수업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답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했나 봐요. 했어요? 뻥튀기 했어요? 자, 여기서 얼마나 싼 이자인지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얼마나 싼 이자인지. 이자율은 문제에서 금방 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8%잖아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대체로 총자본 수익률은 전체 자본으로 버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대체로 암산으로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한 번도 암산으로 안 된 적이 없어요.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총자본 20억이잖아요. 20억으로 얼마 벌어요? 2억 벌잖아요. 지금 이게 투자를 할 때 A처럼 할 거냐 B처럼 할 거냐 이 뜻이잖아요. A는 전액 내 돈으로 하는 거고 B는 남의 돈을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이거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B를 할 때는 이제 이걸 계산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몇 프로예요? 금방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얼마나 싼 이자예요? 2%포인트 싼 이자예요. 이거를 몇 배 뻥튀기 할 때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 남의 돈을 내 돈에 몇 배 쓰느냐 이 말이에요. 부채 비율. 몇 배예요? 남의 돈은 16억, 내 돈은 4억이니까 4배 아니에요?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죠. 몇 퍼센트? 끝이에요. 끝이라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런 문제는 몇 초면 풀어요. 사실 몇 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싼 이자인지는 총자본 수익률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배인지는 부채 비율을 보면 돼요.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인지.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지분 수익률을 묻는다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 대답할 때도 이 방법으로 풀면 돼요. 지분 수익률이 몇 %요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8%포인트를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몇 퍼센트? 18% 이렇게 된다. 됐나요? 8%포인트 더 하면 여기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니까. 맞아, 안 해요. 부채 비율은 말이에요. 부채 비율은 여기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로 써먹어요. 이거 부채 비율로 해요. 경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금을 끌어 쓰잖아요. 야, 얼만데? 이자율 몇 프로인데? 얼마나 싼 이자지? 야, 그걸로 몇 프로 수익 낼 수 있어? 빌려와, 그죠? 내 돈하고 합쳐서 8% 빌려와서 10% 낼 수 있는데요. 그래? 2%포인트야? 그러면 그 돈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데? 한 4배 정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8%포인트를 남길 수 있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8%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 내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는 항상 이게 중요하니까. 총자본 수익률보다. 맞나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그럼 지분 수익률도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은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지분 수익률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지분 투자액분의 전체 수익에서 뭘 빼야 돼요? 이자를 빼야 되죠. 그럼 지분 투자액 얼마에다가? 4억에다가 전체 수익 2억에서 빼기 16억 빌린 데 대한 이자 0.08을 하는 거죠. 그러면 4억 분의 6, 8이 48, 8일은 12, 1.28이죠. 1.28. 2 마이너스 1.28. 그러면 4분의 0.7
3.72죠. 반띵 2번 하면 되잖아요. 한 번 하면 36, 또 한 번 하면은 18, 0.18, 18%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8% 계산해서 이 두 개 차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포인트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7번. 부동산 투자 위험 및 수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통제 가능한 위험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도 있죠. 이게 뭐 모두 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며 위험과 수익의 이러한 관계를 위험 수익, 상쇄 관계, 비례 관계를 한다. 맞죠? 자, 이 위험이 커질수록 뭐도 커진다고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죠. 이게 일반적으로 있죠.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크면서도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럴 때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혹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언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잖아요. 지난주에. 혼자 수업 들은 것 같아요. 혼자.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골프 선수나 이거 스포츠 선수들 얘기했어요. 스포츠 선수들. 세계 랭킹 1위 선수, 세계 랭킹 3위, 5위, 10위 이렇게 이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은 대체로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더 높으니까 점수가 이제 랭킹 1위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가 항상 모든 경기에서 1등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컨디션에 따라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자신의 원래 보통의 컨디션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실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실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쩌다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이라고 하겠어요? 비체계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비체계적, 어쩌다 나타나는 거. 저도 예전에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대체로 이 랭킹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늘 저 녀석한테는 잘 안 돼요. 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막 미친 듯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선수를 이길 때가 있어요. 가끔. 대체로는 지는 거죠. 그럼 그 선수 입장에서는 대체로는 이기다가 그날따라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안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때그때의 컨디션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는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이 선,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이 선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는, 선에서 벗어나는 거는 비체계적이에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면은 비체계적인 것을 감안하면은 랭킹이 떨어지는 선수는 어쩌다 잘 나올 수 있고 랭킹이 앞선 선수는 어쩌다 못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은 보세요. 이걸 위험과 수익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위험이 큰데도 수익이 얘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어쩌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비례가 될 수 있다고. 비례가 아니고. 여기는 비례잖아요. 반비례가 나타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개입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고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있고요. 그래서 위험 수익 비례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그 3번의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하죠. 위험 회피형이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일수록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위험이란 결과치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하며 예상되는 상황별 가중평균이 아니라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난이도를 높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5번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해놓으면서 2번 지문을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의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틀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이 바뀌었을 때.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그 18번 다음에 포트폴리오 선택과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분산은 작고 수익은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 말도 안 되죠.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이자율의 변동, 경기 변동 등에 의해 부동산의 수익이 달라질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이자율 변동이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다음에 그 3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요거는 맞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나나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개별 자산들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들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제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게 그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이게 수학적으로 해야 좀 어려워요.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수익률을 할 때. A 자산의 수익률, B 자산의 수익률, C 자산의 수익률에서 여기 20% 투자하고 30% 투자하고 40% 투자 비중은 50%요. 50. 투자 비중이 총 1억이 있는데 2천만 원은 A에, 3천만 원은 B에, 5천만 원은 C에 투자했을 때 A의 수익률이 5%, 여기 6%, 이게 7%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0.2 곱하기 5 더하기 0.3 곱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하잖아요. 근데 A의 위험이 3%, B의 위험이 4%, C의 위험이 5%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중평균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험은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서로 상쇄가 될 수 있어요. 상쇄. 서로 상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얘가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과 얘가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위험의 크기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가중평균한 것보다. 여러분들 콩 한 말, 쌀 한 말, 깨 한 마리 있어요. 모두 몇 마리예요? 3마리잖아요. 얘네들을 한데 섞어버리면 섞어서 다시 측정을 하면은 3마리 나오겠어요? 3마리 안 나오겠어요? 3마리 안 나오겠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서로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떨어지더라도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 떨어진 만큼을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또 얘는 좀 내려가잖아요. 이게 서로 상쇄가 돼버리면은 전체적으로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중평균 했는 것보다. 그래서 위험의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계산하지만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게 옳은 것이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분산 투자 효과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19번입니다. 자, 이 화폐 시간가치 또 나왔는데요. 자, 화폐 시간가치 이거 풀 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항상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다음에 목돈을 계산하느냐, 푼돈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게 일관되게 풀 수가 있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맞췄다, 어떤 때는 틀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불의 내각에서는 일시불의 현가의 역수이다. 이거는 간단한 거죠. 자, 근데 2번에 보시면은 10년 후 받을 1억 원이라고 돼 있죠. 10년 후 받을 1억 원이면 1억 원을 어디다 갖다 써놔야 돼요? 10년 후에 갖다 써놔야 되죠. 10년 후에 이렇게 갖다 써놓으면 질문할 수 있는 이제 가지수는 두 가지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를 물으면은 뭘 묻는 거예요? 한 번 있잖아, 한 번. 이러면은 일시불이 나와야 돼요. 일시불의 무슨 개수? 현가 개수가 필요해요. 요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쪼개 받는 거 아니라 이때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 받잖아요. 나누어 받으면 이거 뭐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 푼돈. 근데 미래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는 게 뭐예요? 감채기울계수죠. 그죠? 자, 그러니까 2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근데 3번은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을 모으기 위해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려고 해요?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려는 거죠.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목돈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푼돈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푼돈을 계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계산하려는 건데 언제 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계산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일정 기간 일정액을 모으기 위해 불입하는 금액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것도 뭐란 말이에요? 감침계수죠. 자, 보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2번과 3번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표현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계수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표현이 완전히 달라도 풀 수 있으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금 모으기, 적금 부을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금 붓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적금 붓는 거고요. 이것도 적금이에요, 이것도. 이거 적금 붓는 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는 것도 적금 붓는 거고, 이거 적금 붓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목표액을 설정하고, 요거 얼마씩 넣으면은 내가 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요때 하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매달 100만원씩 여유자금이 있는데, 요거 다 모으면 나중에 얼마 될까? 요걸 계산하려면 그냥 똑같은 적금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적금인데, 이게 미래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할 때에는 연금의 내각계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내각계수. 목돈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돈 푼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의 방향이, 표현이 달라도 항상 풀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항상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매기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매기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기간 말 원리금 합계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목돈. 언제 목돈? 미래 목돈. 그러니까 뭐예요? 연금의 내각계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매년 말 일정액을 지불받는 금액을 일시불로 환원한 현재 가치를 계산한대요. 매년 말 지불받는 일정액을 언제 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꾼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뭘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늘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자, 그렇게 하고 여러 번 중에서도 목돈을 계산해야 되느냐 푼돈을 계산해야 되느냐. 자, 이제는 이런 거는 절대 안 틀리겠죠. 내가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렸나요? 절대는 아니고 대부분 맞추겠죠, 그만. 다음에 이제 20번은, 자, 이거는 뭐 금방 풀잖아요. 감자속이나 감자속에,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렇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업 경비 위에 있어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이거는 경비 위에서 고려하니까 경비 안 들어가고요. 또 아래에서 고려하는 게 뭐 있잖아요. 이자 비용,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또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21번은 여기 이제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박스가 나오고 밑에 서술식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자, 이제 투자금이 현금 지출이 얼마예요? 현금 지출이 100, 120, 150, 이제 170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사실 그 계산을 하면은 숫 달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혹시나 이렇게 밑에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직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패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거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이론 풀 때. 그러니까 쉬운 계산은 좀 풀어야 되니까. 100, 120, 150, 172 이제 나가는 돈이에요. 현재 나가는 돈.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요건 121, 요거는 130, 요거는 180, 요거는 200인가요? 200. 자, 그럼 요거 할인율이 몇 %예요? 10%인가요? 그럼 1.1로 나누기 해야 되죠. 자, 요거 1.1로 나누면 이제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뀌죠. 이건 110이 되고요. 요거는 118.xx 나오나요? 이게 이 끝에 거는 이제 절사한다고 치고요. 요거는 1.1로 나누면은 164.xx인가요? 3.xx인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181.xx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수익성 지수도 있고 순영가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면 요거 나누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 PI를 계산하려면 110 나누기 100이에요. 그럼 1.1이 되고요. 요거 118을 120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0.9xx 되죠. 0.9 몇이죠? 98쯤 되나요? 0.98 맞나요? 1이 안 돼, 1이 안 된다고요. 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할인율이 10%잖아요. 할인율이 10%면은 요게 120에 10%가 12죠. 그러면 132보다 작잖아요. 그럼 10%가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10%보다 많잖아요, 지금. 110보다 많잖아요. 이거는 132보다 적고요. 그럼 여기는 10%면은 16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요거는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150과 163은 1.09쯤 되나요? 1.09. 그 다음에 이거는 170과 181 하면은 1.06 정도 되나요? 06 정도. 그 다음에 순영가는 이거 빼면은 10이 되고요. 이건 마이너스 1.xx 되겠죠. 네? 여기가 118.xx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1.xx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63.xx에서 빼면 13.xx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11.x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가 누가
수익성 지수,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맞죠? 이게 당연히 얘는 지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은 얘는 타당성이 없는 거죠. 얘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타당성이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영가나 수익성 지수로 판단하는 경우 B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거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A 사업의 순영가가 C 사업의 순영가보다 더 크다. A 사업의 순영가가 여기 있고요. C 사업의 순영가가 여기 있어요.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C가 더 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D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C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A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일단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B는 예선 탈락이니까 삭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C, D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제한이 없다면 요거 뭐라 그랬어요? 상호 독립적 투자라면 A, C, D를 모두 하게 돼요. 다 타당하니까. 돈만 있다면.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충분치 않다면 요 중에서 좋은 몇 개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몇 개를 고를 때 다 못 고르면은 크기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수익성 지수의 크기 순서로 나열한 거하고 순영가의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그 결과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금 순영가의 크기 순서가 CDA거든. CDA. 그죠? 근데 수익성 지수 순서는 ACD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상 2개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쪽으로는 A와 C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C와 D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금의,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상호 배타적 투자예요. 상호 배타적 투자. 상호 배타적 투자에서는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럴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 표현들 자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5번에 D 사업의 순영가가 가장 크다. 순영가는 C 사업의 순영가가 가장 크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론으로도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뭐 계산 문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음에 이제 22번은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죠. 요거는 이제 돈이 지금 현재 얼마가 나가요? 현재 나가는 돈이 1억이 나가죠. 1억이 나가고요. 여기 2천, 3천, 이게 3천, 이게 4천.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 요 3년까지 들어오는 돈이 모두 8천이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를 더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2천을 더 들여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년 지나고 반이니까 3년 6개월 이렇게. 이런 거는 뭐, 근데 작년인가 저작년에 출제가 돼서 요거는 원래는 조금은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다 볼 수 있어요. 너무 애석하죠. 너무 근처에 출제가 돼버려서. 근데 뭐 또 모르죠. 다른 또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반 정도는 정말로 쉬운 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40문제 중에서 반을 일찌감치 골라 푼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푼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23번은 자 요거는 이제 그 패턴을 빨리 찾아내면 된다고 했었어요. 원금 균등 상환 조견표죠. 그죠? 원금 균등 상환 조견표에서는 그 패턴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이자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60에 59.5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60에서 59.5 내려가는 그 패턴만 보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는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59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0.5, 0.5씩 내려가니까. 그럼 마지막에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0.5가 들어가야 돼요. 그 내려가는 만큼. 그 0.5씩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라지기 위해서는 니은에도 뭐가 들어간다? 니은에도 0.5가 가야 이제 마지막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0.5, 0.5, 0.5씩 내려가서. 됐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디귿이나 리을은
그 위에 있는 값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디귿에 들어갈 거는 159인가요? 위에 100하고 59하고 합해야 되니까. 그러면 리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위에 100하고 미은에 0.5하고 더해야 되니까 100.5 이렇게 돼야 되죠. 할만하죠? 요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거 아직 이런 형태로 출제가 안 됐거든요. 이런 형태로 출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4번인데요. 자, 24번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죠.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인데, 자, 이게 이제 그 LTV 기준이 있고 DTI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뭐 DSR 시사적인 것으로 뭐 DSR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DSR과 DTI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DTI나 DSR이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 과거에 출제가 될 때요, 거의 DSR 개념으로 이미 출제를 했어요, 사실은.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기존 대출.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줄 때가 있고요, 문제에서.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줄 때는 이 두 개 기준으로 다 계산한 후에 마지막으로 빼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기존 대출 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그거를 알려주면은 마지막에 빼는 게 아니고 여기 한도에서 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LTV 기준은 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LTV를 곱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DTI 기준은 연소득을 준다 그랬잖아요. 연소득에다가 DTI를 곱하면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1년간 쓸 수 있는 원리금 지불액의 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뭘 나누게 해서, 저당 상수를 나누게 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라 그랬어요. 1점 곱하기고 곱하기 나누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얼마예요? 3억으로 돼 있나요? 여기 이제 부동산 가격은 3억이고 LTV는 뭐로 바뀌었어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1.8억이죠. 여기서는 그냥 1.8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연소득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고 DTI가 40%에서 50% 상향 조정됐으니까 0.5잖아요. 거기에 나누기 뭐예요? 0.1. 이러면 355 1,500만 원에 나누기 0.1이니까 1억 5천이죠. 자, 여기에서 작은 쪽 기준으로 대출 받는 건데 이미 기존에 얼마의 대출이 있어요? 1억 3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2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줬을 때고, 근데 과거에 어떻게 출제를 했었는가 하면은 기존의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부채 상환액이 얼마 있다 했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있다. 기존 부채 상환이 500만 원이 있다. 그 500만 원이 이자라고 안 하고요, 그냥 부채 상환이라고만 했어요. 부채 상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죠. 이자라면은 이자로 했겠죠. 이자는 이자라고만 했겠죠. 근데 부채 상환으로 해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거에 이미. 이럴 때는 이 500을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1년에 원리금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1,500인데 이미 기존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하는 게 500이 이미 기존에 있으면 여기에서 빼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이렇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바로 DSR이나 똑같아요. DTI와 DSR의 차이는 요 뺄 때, 요 빼는 게 이자만 빼면은 DTI고요. 여기가 원금 이자를 다 빼면 DSR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부채 상환으로 출제한 이 개념이 벌써 DSR 개념이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DTI, DSR 이렇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뭐 시사적인 것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DTI는 이자만 빼는 거고 DSR은 원금이자를 다 빼는 건데 이미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무슨 개념하고 같은가요? DSR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SR을 적용하면은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어서 대출을 더 많이 못 받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자, 요거는 이제 중요도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5번 지문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가 좀 궁금해서 좀 의심이 들어서 이건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1번의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은 이제 상한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상한을 설정해 놓는 것은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위험이 감소하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당 상환 주기가 짧아질수록 유효이자율의 크기는 커진다. 유효이자율 말씀드린 적 있나요? 모르면 패스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저당 대출에서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조기 상환 위험, 시장금리 상승 시에는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있다. 맞나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더 이상 대출금리를 못 올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은 조기상환 위험에 있지 않나? 이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이거는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금금리예요. 그럼 이 예대마진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땐 예대마진이 줄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성 악화라고. 수익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기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싼 이자로 갈아탄다고요.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시죠? 거의 지금 표정들이 거의 반 주무시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많이 그렸잖아요, 이거 많이 그렸는데도 지금 반응들이 별로 없다는 거는 지금 거의 눈은 뜨고 있는데 머리는 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장비 수준, 장비. 됐나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에 연동시킨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잘 모르는 3번 찍었죠. 그래서 틀렸죠. 1번 찍었어요? 예? 3번 찍었죠. 근데 유효이자를 말씀 안 드렸었나요? 그 5번 지문은 보세요. 5번 지문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거 아니에요. 예? 대출받은 이유가 이 사람이 돈이 넉넉해서 받았겠어요? 돈이 모자라서 받았겠어요? 모자라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자, 올라간다고 조기상환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서 조기상환을 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이 다른 데서 또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변동금리인데 다른 데서 빌리면 어차피 금리는 올라가는 건데 그래봤자 그 더 올라간 이자로 빌려서 올라가는 이자 갚는 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 그게? 어디 생으로 어디 가서 그냥 은행을 털어서 이게 뭐 갚는 거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변동금리 하에서는 조기상환의 의미가 없어요. 조기상환은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는데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이때 조기상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조기 상환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됐나요? 예,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래도 모를 것 같았어. 생각을 못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유효이자율은 지난번에, 예? 1억을 대출받는데 연 12%로 대출받아요. 12달 뒤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갚는 거 하고 매달 월 이자로 바꾸면 1%죠. 월 이자로 바꾸면 1%예요. 연 12%니까.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거 하고 어떤 게 부담이 더 큰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게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100만 원씩 갚는다는 얘기는 그 갚는 돈을 100만 원씩 적금 부어서 1년 뒤에 찾으면은 1200만 원보다 더 많이 찾겠죠. 1256만 2500원을 찾게 됩니다. 연이자 1256만 2500원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잖아요. 은행에서 연 12%라고 할 때 1년에 한 번 가져오세요 해요. 아니면은 매달 이렇게 갚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갚으세요 그러죠. 연 12%인데 이렇게 갚으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 12%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12.5625%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유효이자율로 지금 대출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자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연 12%입니다. 연 12%입니다. 해놓고는 이렇게 갚으세요. 실제로는 12.5625%인데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억나네. 이제 이게 유효이자율이라고. 이게 유효이자율.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서 자주 주면 줄수록 그러니까 보름마다 50만 원씩 주면은 더 센 이자가 되는 거고요. 일수는 더 센 이자라고. 일수는. 그래서 그때 말씀 일수는 더 센 이자라고. 됐나요? 그래서 납입 주기가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지금 3번 같은 거를 정답 지문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지문, 잘 모르는 말, 이런 말들은 정답 지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개념이 뭔지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렵게 질문해도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26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26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MBB의 경우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로 연결된다. MBB는 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지 않나요? 이 구조에서. 그죠? 네, MBB는 발행자를, 발행자. 자, 그러니까 모든 권리와 위험, 권리만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안 갚으면 얘가 위험 부담을 하고 그 소리는 얘는 돈을 안 갚아도 얘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현금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돈이 안 넘어왔을 때 이쪽에서도 돈을 안 넘겨줘야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도 얘는 조기 상환하면 안 되죠. 돈이 많이 넘어와도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넘어와도 얘는 많이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CMO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CMO는 발행자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갖는 거는 MPTS밖에 없죠. 소유권을 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MPTS가 투자자가 모두 갖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권리 중에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라 그랬죠.
요 MPTV도 발행자, CMO도 발행자, 이 소유권은 이제 발행자가 다 갖는 겁니다. 이게 MPTV나 CMO.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은 MPTS의 경우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건 또 연결되죠. MPTS와 이 MBB가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MPTS의 경우에는 요 저당 채권 집합을 다 누구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팔아버려서 모든 게 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니까 위험도 그만큼 투자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을 함께 봐야 되겠죠. MBB와 MPTS. 그 다음에 4번의 MBB의 경우 저당 채권 집합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MPTS죠. 그래서 틀렸고요. 설령 이 1, 2, 3, 4가 어렵다 하더라도 5번 신문이 쉽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됐죠? 좀 쉬겠습니다.